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하고 있는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아침 7시 50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8월 5주 연속 토요일에 금융연수원의 여신법률 출강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딱 중간에 있는 8월의 셋째 주 토요일 9시부터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강의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한국금융연수원 지하 1층 헬스장에 도착을 해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하고 빈 강의실로 와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차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을 했습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시중은행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었고요. 퇴직 직전에 은행의 법무팀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5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까지 인문학 서적을 6권 출간했는데요. 가장 먼저 출간했던 게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 두 번째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세 번째가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네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드릴 제2차 세계대전, 다섯 번째가 북미 유럽 동아시아 견문록, 여섯 번째가 올해 2월에 출간한 흥미진진한 미국사입니다. 자, 그 중에 네 번째 작품이 작년 3월 6일에 인문학 서적 네 번째로 출간한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는 월드워 2인데요. 자, 그 책은 분량이 방대합니다. 무려 466페이지짜리 책인데요. 그 책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인 약 6년 동안의 전쟁을 통해서 군인, 민간인 다 합해가지고 약 7천만 명 가까이 사망한 인류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의 참사인 제2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투 20개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 들어서 아실만한 그런 전투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태평양 전쟁에서는 미드웨이 해전, 그 다음에 남태평양의 과달카날 전역에서 발생된 과달카날 전역, 그 다음에 이틀 전에 광복 79주년을 맞이해서 촬영했었던 이오지마 전투, 또 오키나와 전투, 수많은 전투가 있죠. 그 다음에 유럽 전선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다음에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인 아르덴 대공세, 다른 말로 벌지대전투, 그 벌지대전투가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수많은 전투 중에 미군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된 전투가 바로 미군 사상자 약 10만 명이 발생이 된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단일 전투로는 최대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 독일군, 소련군 합해서 2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스탈린그라드 전투, 쿠르스크 전투, 그 다음에 모스크바 공방전, 그 다음에 독소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바르바로사 작전, 또 독일이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영국 본토를 폭격했던 영국 본토 항공전이죠. 영국 본토 항공전. 그 다음에 또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가서는 엘 알라메인 전투, 또 유럽의 남부 전선인 이탈리아 전역은 시칠리아 침공, 수많은 전투들이 있는데요. 자, 그 미 2차 세계대전 6년 동안 발생했던 수많은 전투 중에서
전쟁 영화의 단골 소재가 되고 있는 20개 전투를 제가 발췌해가지고 기술한 게 466페이지짜리의 제2차 세계대전, 영어로는 월드워 2고요. 그게 작년 3월 6일에 출간한 인문학서적 네 번째 작품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이라고 평가되는 아르덴 대공세, 연합국에서는 벌지대 전투라고 칭하는데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수많은 전투 중에 미군 사상자가 가장 많이 발생됐던 전투가 바로 단 6주 동안 전개됐던 그 벌지대 전투에서 약 한 9만 5천 명 정도, 한 9만 1,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미군 사상자만 해서. 그래서 미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희생을 치르게 했던 전투가 아르덴 대공세 벌지대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 관하여 오늘은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투의 이제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게 1939년 9월 1일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쭉 이제 서유럽부터 점령을 해 가는데요. 이듬해인 1940년 6월 14일에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을 합니다. 자, 프랑스의 파리에 입성을 합니다. 1940년 6월 14일에. 그리고 그로부터 8일 후인 6월 22일에 프랑스로부터 정식 항복을 받아내고요. 자, 그래서 그로부터 약 4년 3개월 정도 프랑스 파리는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랑스 파리가 점령되기 직전에 2차 세계대전의 최고의 영웅인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으로 선정된 영국의 61대 총리와 63대 총리를 했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제61대 총리로서 전시 내각의 수반이었던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지금부터 22년 전인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영국인 랭킹 1위가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그분은 1940년 5월 10일에 제61대 영국 총리로 취임해가지고 그로부터 약 5년 2개월 정도 후인 1945년 7월 26일 포스담 선언 당일날까지 영국의 61대 총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담 선언 당일이었던 1945년 7월 26일에 영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이 물러나고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취임해서 그로부터 약 한 6년 정도 노동당 정권이 되는데요. 지금도 영국은 스타머 총리라고 영국의 노동당 정권이죠. 최근에 영국의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어서 현재는 영국의 스타머 총리가 제80대 영국 총리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80대 영국 총리인데요. 자, 그 당시에는 1945년 7월 26일 포스담 선언이 있었던, 포스담 선언 다 잘 아시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종반에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던 선언이 포스담 선언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복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일본에게는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이 있을 뿐이다라고 연합국이 일본에게 최후의 통첩을 했던 게 1945년 7월 26일 포스담 선언인데요. 그날 영국의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년 3개월 정도 영국의 61대 총리를 했던 보수당의 윈스턴 처칠이 물러나고 새로 정권을 잡은 노동당의 클레멘트 애틀리 총리가 62대 총리로 취임을 하고요. 그로부터 6년 반 정도 애틀리 총리가 하다가 1951년
10월 중순에 다시 노동당의 윈스턴 처칠이 63대 총리로 다시 컴백을 하고 그로부터 3년 반 정도 후인 1955년 4월 중순에 윈스턴 처칠이 63대 총리 생활을 3년 반 마치고 이제 은퇴하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65년 1월에 윈스턴 처칠이 서거를 하고 영국의 국장으로 치러졌었습니다.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윈스턴 처칠. 195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회고록 6권짜리인데요. 그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인물이 바로 윈스턴 처칠입니다. 자, 그 윈스턴 처칠이 1940년 5월 10일에 영국의 61대 총리로 취임을 하고 그로부터 딱 16일 후인 1940년 5월 26일에 결행을 했던 작전이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입니다. 그것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파죽지세로 유럽의 서유럽을 대부분 점령을 해 가버린 상황에서 그 연합국의 일원으로 영국군이 유럽 본토에 상륙을 해서 연합국을 이제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 당시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의 그러한 공격이 너무나도 이제 파상 공격, 파죽지세의 그런 밀어붙이기 공격이다 보니까 계속 유럽 본토에서 유럽 대륙에서 영국군이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을 기약하고 유럽 대륙에 파견됐던 영국군 23만 명과 프랑스와 벨기에 연합군 11만 명 합계 총 34만 명의 연합군 병력을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철수시킨 작전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인 덩케르크 철수 작전이고 그걸 소재로 한 영화가 덩케르크 또 다키스트 아워 이런 영화에 다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인류 전쟁사에서 최대 규모의 철수 작전입니다. 그래서 영국군 23만 명, 프랑스, 벨기에 연합군 11만 명, 합계 34만 명의 병력을 거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영국으로 안전하게 철수시켰던 작전이 바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인데요. 이 작전은 윈스턴 처칠이 61대 영국 총리로 취임한 지 딱 16일 만인 1940년 5월 26일부터 시작해서 딱 열흘 만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딱 열흘 만에 성공시킨 그 날짜 1940년 6월 4일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하원에서 명연설을 하게 되죠. 자,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열흘 만에 성공시키고 34만 명의 연합군 병력을 안전하게 영국으로 철수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전열을 재정비해서 그로부터 4년 후인 1944년 6월 6일에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 철수시켰던 병력을 다시 유럽 본토 대륙에 상륙을 시켰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소유럽 전선의 판도가 바뀌어서 그동안은 독일이 공세적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연합국이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된 게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시초는 결국은 그로부터 4년 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일어나기 4년 전인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 동안 전개됐던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통해서 연합국의 병력 34만 명이 유럽 대륙에서 영국으로 안전하게 철수가 됐기 때문에 그 병력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4년 후인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이 돼서 그 상륙작전이 성공이 돼서 결국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서유럽 전선의 판도가 바뀌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여하튼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완료한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1940년 6월 4일 영국 하원 의회에 출석해서 명연설을 하죠. 연설의 요지는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I shall never surrender. I shall never surrender. 나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독일이 파상 공세로 파죽지세로 유럽 대륙을 대부분 석권을 해하고 영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영국은 절대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I shall never surrender. 자, 우리 영국은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싸울 것이며 언덕에서 싸울 것이며 해안에서 싸울 것이며 또 시가지에서 싸울 것이며 영국은 독일을 상대로 결코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I shall never surrender 라는 취지의 명연설을 해서 하원 의원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는데요. 자, 영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점령당하지 않았던 이유, 독일에 의해서 영국이 점령당하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영국의 전투기가 독일의 전투기보다 성능이 우수했다라는 것, 또 영국의 레이더망이 발달이 돼서 160km 이내에 접근해 오는 독일의 전투기들을 영국의 레이더망이 다 포착을 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결정적으로 암호 해독반도 발달이 됐었습니다. 암호 해독. 독일의 그 암호 전신문들을 다 감청 내지는 도청을 해가지고 독일의 작전을 다 미리 간파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영국군의 암호 해독 능력이 뛰어났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윈스턴 처칠이라는 위대한 영국의 수상이 계셨기 때문에 그 전시에 수시로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영국인들에게 항전 의식을 고취시켰다. 즉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독일을 상대로 싸워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명연설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자주 하셨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계셨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연합국을 주도하면서 승리했고요. 물론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발발일로부터 2년 후인 1941년 12월 7일에 일본이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하면서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이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선에 참전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선에도 참전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영국군이 연합국을 주도했었는데 이제는 미국군까지 참전함으로써 이제는 영국군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그러한 상황이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영화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다키스트 아워, 뭐 덩케르크 이런데 보면 이렇게 영국의 윈스턴 처칠 61대 총리가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 우리 연합국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뭐 구축함 50척만 좀 빌려달라. 그게 어려우면 40척이라도 빌려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청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아직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건 1939년 9월 1일이고 미국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진주만 기습폭격은 그로부터 2년 후인 1941년 12월 7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약 2년 3개월 정도는 미국은 물자적으로는 영국을 많이 지원해 줬지만 정식으로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하진 않았었던 거죠. 그런데 물자 지원을 하면서도 미국은 중립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즉 미국이 1914년부터 18년까지 전개됐던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전해서 많은 피해를 보다 보니까 그 이후로 미국에서는 중립법을 발효시켜 가지고
전쟁에 함부로 참전하지 마라, 개입하지 마라 이런 중립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년 3개월 정도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다가 1941년 12월 7일에 미국의 하와이 진주만이 펄하버죠. 펄하버 진주만이 일본의 기습 폭격을 받으면서 참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태평양 전쟁뿐만 아니라 유럽 전쟁에도 참전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연합국을 주도했던 영국군 입장에서는 이제 미군이 참전함으로써 이제 천군만마를 얻은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 전투력의 증강 상황에 힘입어서 결국은 미국 연합국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건 다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 다키스트 아워나 덩케르크에 보면 그런 묘사 장면이 나오죠. 영국의 61대 총리 윈스턴 처칠이 미국의 31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대통령님 구축함 50척을 좀 빌려달라. 그게 어려우면 40척이라도 빌려달라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미국은 중립법 때문에 우린 도와주고 싶지만은 좀 어렵다. 우리가 캐나다와 미국 국경 사이에다 이런 전투기 이런 것을 놔둘 테니까 너희가 가지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된 그런 장면도 있는데요. 그때 영국의 윈스턴 처칠은 또 그런 말을 하죠. 우리 신세계가 구세계를 지원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독일을 상대로 싸울 것이다. 여기서 신세계는 미국이고요. 구세계는 영국입니다. 신세계인 미국이 구세계인 영국을 도와줄 때까지 우리는 독일을 상대로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I shall never surrender라는 명연설이 유명합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통해서 연합국의 병력이 온전히 보존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4년 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연합국이 판세를 바꿔가면서 이제 연합국이 주도권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또 1944년 9월 달에는 마켓 가든 작전이 발생이 되죠. 물론 그 직전에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1944년 6월 6일에 있었고요. 그로부터 약 2달 반 후인 8월 25일에 독일 점령 4년 3개월 만에 프랑스의 파리가 수복이 됩니다. 탈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944년 9월에는 네덜란드 수복 작전이라는 이른바 마켓 가든 작전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마켓 가든 작전의 의미는 마켓 작전은 연합국이 네덜란드의 공수부대를 통해서 낙하를 한다라는 게 마켓 작전이고요. 가든 작전은 이제 네덜란드를 수복해서 독일을 향해서 진격을 해간다라는 게 가든 작전. 그래서 마켓 작전과 가든 작전 합해서 네덜란드 수복 작전, 마켓 가든 작전이라고 칭하는데 그것은 좀 실패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파죽지세는 아니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연합국은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을 해가고 그 과정에서 발생된 독일이 계속 패퇴를 거듭하다가 마지막으로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가한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벌지 대전투. 연합국에서는 벌지 대전투라고 칭하고 독일군 입장에서는 아르덴 대공세라고 칭합니다. 그게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인데요. 그 전투가 발생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와 독일의 접경지대입니다. 베네룩스 3국 중에 하나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독일 이 세 국가의 접경지대 아르덴 숲이라는 숲속입니다. 숲에서 발생됐다 해서 독일군은 그걸 칭하기를 아르덴 대공세. 아르덴은 아르덴 숲에서 발생했다는 뜻이고요. 대공세는 독일군이 마지막 최후의 반격인 대공세를 펼쳤다 해서 아르덴 대공세라고 독일군은 칭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은 벌지 대전투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 벌지 대전투라는 용어를 사용하냐면 벌지라는 말이 BULG, 벌지는 영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돌출돼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돌출, 툭 튀어나왔다. 이게 영어로 벌지, BULG인데요. 벌지는
왜 미국에서는 벌지대 전투라는 용어를 더 쓰냐면 독일군이 계속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후퇴를 거듭을 하다가 마지막에 최후의 반격을 가하다 보니까 독일군과 연합국의 전선이 이렇게 계속 북동쪽인 독일 베를린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다가 독일군이 마지막에 반격을 가니까 전선이 서쪽을 향해서 훅 튀어나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벌지 돌출되다, 이런 뜻입니다. 전선이 독일이 후퇴만 하다가 마지막으로 대반격을 가다 보니까 그 전선이 서쪽으로 돌출이 돼 나왔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은 돌출됐다라는 의미의 벌지라는 표현을 써서 벌지 대전투라고 하고요. 그래서 독일군은 왜 그때 최후의 반격을 했냐면 전투가 발생된 날짜가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딱 6주 동안 전개됐습니다. 6주 동안, 그러니까 6, 7, 42, 약 42일 정도 전개됐는데요.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딱 6주 동안 발생됐습니다. 자, 그 6주 동안 발생됐던 벌지대전투 아르덴 대공세를 독일군이 펼쳤던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계속 독일군이 베를린을 향해서 후퇴를 해 가다가 마지막에 한번 반격을 가해가지고 연합국의 허를 찔러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르덴 대공세를 했던 건데요. 그 당시에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벨기에의 수도는 브뤼셀이고 유럽연합 EU의 사무실도 거기에 있죠. 그곳이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이고요. 그에 반해서 브뤼셀은 수도이자 제1의 도시고 안트베르펜, 영어로는 안트베르펜, 벨기에어로는 안트호프, 이 도시가 벨기에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이자 항구 도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같은 데죠. 부산이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 도시이듯이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안트호프가 벨기에의 제2의 도시이자 제1의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연합국의 최후의 병참 기지가 있었습니다.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보급 물자를 조달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진격을 해 간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고 또 식량이 없고 연료가 없으면 진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보급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연합국의 최전방 보급 항구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안트호프였습니다. 그 도시, 항구 도시는 19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4년 전이죠. 지금부터 104년 전인 1920년에 거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안트베르펜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안트베르펜 1920년에 하계 올림픽이 있었던 벨기에의 안트베르펜이 연합국의 최전방 보급 항구다 보니까 독일군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을 해오는 연합국의 보급 항구를 점령을 해버리면 연합국이 보급 물자가 끊기게 되니까 계속 독일을 향해서 진격을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그 독일군에게 그 명령을 내립니다. 최후의 반격을 가해라. 그 당시에 독일군의 사령관은 발터 모델입니다. 이름이 발터 모델. 우리가 패션 모델 할 때 모델하고 이름이 똑같죠. 발터 모델이라는 독일군의 그 원수가 있었죠. 원수. 별이 5개. 원수 5스타 원수. 독일군의 사령관이 발터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총사령관은 따로 있습니다. 총사령관은 따로 있는데 안트슈테튼가 이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이 독일군의 총사령관이고 독일군의 서부전선 총사령관은 슈테튼가 있고요. 그 아래 바로 아래 직급에 있는 일종의 부사령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발터 모델이라는 인물인데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죠. 자, 거기가 독일군의 최후의 반격을 간 아르덴 대공세에 영국
독일군의 이제 지휘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반해서 연합국은 다 잘 아시다시피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승리의 주역이었던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이분은 나중에 1953년 초부터 61년 초까지 8년 동안 공화당 소속으로 미국의 34대 대통령까지 했던 분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인 노르망디 상륙작전 승리의 주역이죠. 그분이 연합국의 서부전선 총사령관이고, 그 휘하에 있던 미국의 장군 중에 12 집단군 사령관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 그 다음에 제3군 사령관이었던 그 유명한 조지 패튼 장군, 그 다음에 영국군은 또 21 집단군 사령관이었던 버나드 몽고메리 장군, 이런 쟁쟁한 기라성 같은 장군들을 통합 지휘했던 총사령관이 연합국의 서부전선 사령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군이 1944년 12월 16일에 이제 마지막 공세를 가는데요. 최후의 반격이죠. 최후의 반격. 그때 그 날짜로 선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씨가 계속됐습니다. 날씨가 12월이니까 이제 초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고 날씨도 춥고 이제 구름도 많이 끼고 눈도 많이 내리고 그러니까 시야 확보가 잘 안 되죠. 연합국의 가장 최장점은 영국, 미국의 막강한 공군력이었죠. 공군력. 현대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전쟁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자, 현대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군은 공군력이죠. 공군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공군이 적지를 향해서 용담 폭격을 가하는 그런 공군력이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당시에 1944년이니까 지금부터 딱 80년 전이죠. 80년 전. 지금이 2024년이고 그 당시에는 1944년이니까 딱 80년 전 상황입니다. 올해 12월이면 딱 80주년이 된 상황인데요. 1944년 12월 16일에 독일이 아르덴 대공세 최후의 반격을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날씨가 기상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합국의 최장기 메리트는 공군력이 막강하다라는 건데요. 연합국의 미국하고 영국이 주단이 연합국은 공군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독일 육군을 향해서 엄청난 융단 폭격을 가했었던 거죠.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면 시야 확보가 안 되니까 지형 지물이 식별이 잘 안 되니까 공군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공군이 그 융단 폭격을 못하게 된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독일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와준 거다, 천우신조다라고 표현하죠. 천우신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독일군은 연합국의 공군력이 활동을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 최후의 반격을 하자 해가지고 최후의 반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6주 동안 그 아르덴 대공세 벌지 대전투가 발생이 됐는데요. 1944년 12월 16일부터 이듬해인 1945년 1월 25일까지 6주 동안 전개가 됐는데요. 그 독일의 최후의 반격 아르덴 대공세 초기에는 독일군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서쪽을 향해서 돌출을 했습니다. 즉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연합국의 최전방 보급 항구를 향해서 진격을 해가는 과정인데, 즉 반격을 해가는 과정인데 일진일퇴를 거듭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반격이 시작된 지 한 열흘 정도 된 시점에 그 당시에 미국의 제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 자기 소속의 3군 소속의 군종 목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 기도문을 쓰라고 합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하는 기우제 치르듯이 군종 목사에게 조지 패튼 제3군 사령관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기도문을 작성해라. 미국은 개신교 국가지 않습니까? 기도문 뭐라고 작성을 하냐면 제발 날씨가 화창하게 해달라. 지금 계속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연합국이 제대로 공군력을 이제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그 틈에 독일 군들이 최후의 반격을 가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 전황을 반전시키려면
날씨가 화창해져 가지고 우리 연합국의 공군력이 제대로 활동을 해서 적진 독일 진지를 향해서 공중 폭격, 융단 폭격을 해가지고 독일군들을 섬멸해야 된다. 그래서 공군력이 제대로 활동하려면 날씨가 좋아야 된다. 기상 상황이 좋아야 된다. 좋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3군 사령관 조지 패튼 장군이 군종 목사를 불러가지고 기도문을 작성하라 합니다. 날씨가 제발 개이도록 화창하게 되도록.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했는데 그것 역시 천우신조로 다음 날부터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국의 공군력이 제대로 이제 파상 공세, 융단 폭격을 가해가지고 이제 독일이 다시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연합국과 독일군들이 일진일퇴를 계속 거듭합니다. 공격 방어를 계속하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독일군의 이제 특공대가 활동을 합니다. 독일군 특공대가 연합국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교란 작전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일군의 특공대가 선발이 되는데요. 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독일군 병사들을 차출합니다. 스카웃을 해가지고 미군 복장으로 위장을 해서 미군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특공대들이 연합국 진영에 투하가 됩니다. 낙하산을 타고 투하가 돼가지고 영어를 잘하고 미군 복장을 하니까 미군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군 진영에 낙하산을 타고 투하해가지고 미군들을 상대로 교란 작전을 펼칩니다. 예를 들면 그 아르덴 그 숲속 이런 데서 삼거리가 있다면 거기에 이정표 안내 편말 어느 방향이라고, 이쪽은 베를린, 이쪽은 안트베르펜, 이쪽은 프랑스 파리, 이런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것을 다 반대 방향으로 바꿔놔 버립니다. 뭐 그런 식으로 교란 작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또 계속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교란 작전을 펼치고 또 잘못된 정보를 흘립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합류하기로 했다라고 어떤 연합국의 어떤 중대 내지 대대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다 허위 정보를 이제 알리는 거죠. 그런 게 다 상대방 연합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교란 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란 작전을 펼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독일군들이 짭짤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르덴 대공세 초기 단계에는 얼마나 연합국들이 수세적 입장에 몰리고 독일군이 최후의 반격을 통해서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이 됐냐면, 연합국의 그 미군이나 영국군들이 포로로 많이 잡히고 그 포로로 잡으면 또 이송을 시켜야 되고, 또 독일군 병력들이 그쪽을 향해서 계속 진격을 해 가다 보니까 독일의 서부전선 그 사령관이었던 발터 모델이라는 그 장군이 장군 지휘봉을 들고 이렇게 교통 정리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독일군들이 계속 이제 공세적 입장을 취하면서 빠른 속도로 쾌속 진군을 했던 그런 초기 단계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교란 작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이 그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계속 이제 독일의 베를린을 향해서 진격을 해가는 과정이 전개되는데요. 자, 그 교란 작전을 펼칠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그때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 특공대로 인해 가지고 연합군 진영이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그 미군으로 위장한 독일군을 색출하기 위해서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이렇게 미군 복장을 하니까 이 색출해내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방법을 미군만이 알 수 있는, 미국인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냅니다. 퀴즈. 검문을 해가지고 퀴즈를 내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퀴즈를 내냐면, 자, 미키마우스의 여자친구가 누구냐? 정답은 미니마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50개 주 중에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주,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 일리노이주,
일리노이 주의 주의 수도를 주도라고 하는데 주도가 어디냐? 정답은 스프링필드입니다. 일리노이 주는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시카고이지만 주도는 스프링필드입니다. 또 세 번째 문제가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최강자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조 디마지오입니다. 그 선수는 실제 그 당시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투병이 아니라 위문 공연을 하는, 우리 육군으로 치면 문선단, 위문 공연단 이런 역할을 했었죠. 세계 최강의 미국 프로야구 그 뉴욕 양키스가 1903년인가 창단됐으니까 12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최강의 프로야구 팀이 뉴욕 양키스지 않습니까? 미국의 월드 시리즈,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를 무려 27번을 우승했습니다. 그래서 랭킹 1위죠. 메이저리그 잘 아시다시피 아메리칸 리그 15개 팀, 또 내셔널 리그 15개 팀 중에 각각의 팀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월드 시리즈에서 격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드 시리즈에서 이기면 그 해의 최강 팀이 되는데요. 그 미국의 뉴욕 양키스가 월드 시리즈를 27번 우승해서 랭킹 2위가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인가, 거기가 우승횟수가 11번 랭킹 2위, 우승횟수 공동 3위가 바로 버스턴 레드삭스와 오클랜드 애슬레틱스가 우승횟수가 9번으로 공동 3위고, 5위가 우승횟수 8번에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5위고, 6위가 바로 우승횟수 7번에 LA 다저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우승횟수, 월드 시리즈 우승횟수 랭킹 서열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동의 1위가 우승을 27번이나 한 뉴욕 양키스입니다. 그래서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바로 조 디마지오입니다. 자, 조 디마지오는 나중에 마릴린 몰로와 결혼을 했다가 결혼 생활 9개월 만에 이제 이혼을 하기도 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자, 그런 식으로 그 퀴즈를 내는 거죠. 미키 마우스 여자친구가 누구냐? 미니 마우스. 그 다음에 일리노이 주의 주도가 어디냐? 스프링필드. 뉴욕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누구냐? 조 디마지오. 이런 퀴즈를 내 가지고 못 맞추면은 감금을 시킵니다. 바로 총살을 시킬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정밀 신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감금을 시킵니다. 못 맞추면. 그러던 과정에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그 당시에 연합국의 제12 집단군 사령관 오마 브래들리 장군도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 맞췄었죠. 그런데 그 문제 중에 제가 그 세 문제만 출제했다라는 건 아니고 대표적인 문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중에 그 연합국의 제12 집단군 사령관인 오마 브래들리, 집단군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 부대 단위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단위로 말씀드리면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군단, 야전군, 그 다음 최상위 부대가 집단군입니다.